요즘 뉴스만 틀면 온통 금리 인하 이야기뿐이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고금리 시대가 끝나는구나. 이제 대출 이자 걱정 좀 덜겠구나. 다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반가운 소식이 사실은 우리 경제에 던져진 아주 위험한 미끼라면 어떨까요? 모두가 희망이라고 말하는 이 금리 인하가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일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그 달콤한 환상 뒤에 가려져 있던 한국 경제의 진짜 맨얼굴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들은 금리 인하를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비치는 한 줄기 빛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분석은요, 이건 위험한 착각이고 거대한 환상일 뿐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모두가 속았다. 굉장히 도발적인 문구죠? 이 강력한 한마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지 지금부터 그 진실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접하는 장밋빛 전망,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지 않나요? 한쪽에선 이제 경기 회복 시작이다 하고 축포를 터뜨리는데 다른 한쪽에선 경제가 지금 매우 위독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엄청난 온도 차이가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샅샅이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경제 시간에 다들 배우셨죠? 경기가 안 좋을 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기업은 그 돈으로 투자를 더 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린다. 이렇게 시장에 돈이 촥 돌면서 경제 전체에 활력이 생긴다. 이게 바로 경제학 교과서 1장에 나오는 정답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우리 한국 경제는 이 정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히려 이 정답만 믿고 있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오답노트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한국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은 그냥 감기 몸살 같은 게 아니거든요. 며칠 약 먹고 푹 쉬만 낫는 그런 가벼운 질병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쌓이고 쌓인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 경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허약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금리 인하는요, 이 화만의 비유처럼 지금 당장 고장이 나서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는 엔진에 반창고 하나 급하게 딱 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수리 없이는 잠시 소음이 줄어드는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엔진은 완전히 멈춰서고 말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과거에는 분명히 잘 듣던 이 금리 인하라는 특효약이 왜 지금 우리 경제에는 전혀 먹히질 않는 걸까요? 우리 경제의 발목을 아주 단단히 붙잡고 놔두지 않는 세 가지 핵심적인 구조적 약점을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건 우리 모두의 어깨를 정말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바로 빚의 무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는요, 전 국민이 1년 내내 정말 땀 흘려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합친 것, 즉 GDP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카드값, 대출금으로 31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 나라 전체 단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득보다 빚이 더 많은 이 기형적인 구조는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비유가 지분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줍니다. 100kg짜리 엿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우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1kg짜리 원판 하나를 싹 빼준다고 해서 갑자기 몸이 가벼워질까요? 전혀 아니죠. 여전히 99kg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온몸을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금리 인하로 매달 내는 이자 몇만 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원금이라는 근본적인 압박감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소비를 늘리고 싶어도 늘릴 돈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건 훨씬 더 골치 아픕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입니다. 경제는 전혀 성장하지 않아서 내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 최악의 조합이죠. 보통 경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으니까 물가라도 좀 안정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트 한번 가보세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피부로 느끼는 뼈아픈 현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과거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대한민국을 먹여 살렸던 그 강력한 성장 엔진들이 이제는 힘을 잃고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반도체, 자동차 같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은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할 만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었던 중국은 이제 우리 기술을 무섭게 추격해오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부터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경제, 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럼 이런 복잡한 숫자와 분석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는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1% 성장이라는 이 차가운 숫자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내 월급은 분명 오른 것 같은데 왜 통장은 항상 텅 비어 있지? 그 비밀이 바로 이 화면에 있는 실질 임금이라는 개념에 숨어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내 연봉이 3% 올랐다고 좋아해도요. 점심값, 교통비, 장바구니 물가가 5% 오르면 여러분은 사실상 2%만큼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서 카트를 채울 때 예전보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드는 것 같다면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의 구매력이 실제로 줄어들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의 증거입니다. 일자리의 질 또한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가장 먼저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하겠죠. 그 결과 안정적인 정규직 자리는 점점 더 귀해지고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한 계약직, 임시직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정말 성실하게 일만 하면 내 집도 장만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의 사다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다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치워지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 우리 세대까지도 머릿속에 아주 단단하게 박혀있던 믿음이 하나 있었죠.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부동산 불패 신화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절대적인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한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니까 사람들의 소득이 계속 늘었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항상 줄을 섰기 때문이죠. 수요가 공급을 항상 앞질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단단해 보였던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그냥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 아주 단순한 시장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는데 그 물건의 가격이 과연 영원히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이 길을 한 20년, 30년 먼저 걸어간 나라가 있죠. 바로 옆 나라, 일본입니다.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부동산 거품이 터진 이후 일본의 집값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의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자산을 불려주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공간, 즉 소비재가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어쩌면 좀 암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그 새로운 생존 전략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거 고성장 시대에는요, 사막 어딘가에 숨겨진 오아시스, 즉 대박이 날 부동산이나 주식을 찾아 헤매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찾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비록 물줄기가 가늘더라도 결코 마르지 않는 나만의 우물을 직접 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슬라이드가 말하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단순히 당신은 얼마짜리 자산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매달 얼마의 돈이 통장에 꾸준히 들어오는가, 바로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전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생존 전략은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세 개의 튼튼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어떤 경제 한파가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 자신의 가치, 즉 몸값을 올리는 것. 둘째, 대박이 아니라 꾸준한 현금을 목표로 하는 방어적 투자. 그리고 마지막 셋째, 새는 돈을 완벽하게 막아서 투자의 총알을 마련하는 현명한 지출 통제. 지금부터 이 세 가지 기둥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전략은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기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그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거나 AI나 데이터 분석처럼 미래 수요가 확실한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몸값을 계속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월급이라는 단 하나의 수도꼭지에만 내 인생을 의존하는 위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업이든 작은 온라인 사업이든 여러 개의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표준 생존법입니다. 두 번째, 투자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한 방을 노리면서 인생의 주사위를 던지는 것과 같은 공격적인 투기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 대신에요, 꾸준히 물을 주면 매년 달콤한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를 키우듯이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꼬박꼬박 현금을 지급하는 배당주나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사람들이 반드시 돈을 써야만 하는 식품, 에너지 같은 필수 소비재 관련 기업에 투자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가는 돈의 댐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준비처럼 내 돈을 갉아먹는 카드론이나 신용대출 같은 고금리 빚부터 갚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매달 꼬박꼬박 자동 결제되고 있는 각종 구독 서비스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습관처럼 사 마시는 비싼 커피값, 이런 불필요한 지출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따로따로 노는 전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화면의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야만 진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 개발로 몸값을 높여서 1번, 더 많이 벌고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서 3번, 매달 남는 돈, 즉 투자의 씨앗이 되는 종잣돈을 만듭니다. 그 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고 2번, 또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다시 나에게, 그리고 더 좋은 자산에 재투자하는 거죠. 바로 이 산순환의 톱니바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만 앞으로 어떤 경제 폭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회복 달력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네, 과거의 성공 공식은 이제 깨졌습니다. 정부나 회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거하는 막연한 기대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환상에서 깨어나 지금 당장 당신만의 생존 전력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당신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